한글이 최고라고요? 전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미국에 사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막 시작하던 중 갑자기 교수님께서 언어 중의 언어는 한글이라고 말씀하셔서 좌절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 학생은 한글의 어떤 부분이 자신의 모국어보다 더 뛰어난지 모르겠다고 하며 그리고 계속되는 교수님의 말씀에 놀라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한 첫 주였고 언어학 석사 과정을 막 시작한 참이었어요. 3층 강의실 안 공기에서는 오래된 책 냄새와 새 종이 냄새가 함께 났어요. 창문은 길고 좁았는데 햇빛이 살짝 들어와서 그 방을 중요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그 방에는 20명이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희를 최고 중에 최고라고 불렀어요. 일본, 중국, 인도, 프랑스,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어 렌이고 미국 보스턴 출신이에요. 그때 저는 23살이었고 세상에서 글자와 언어를 제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저는 글자 모양을 몇 시간이고 가만히 바라보곤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공룡 장난감이나 자동차 가지고 놀 때 저는 제 멋대로 새로운 문자들을 만들어서 놀았어요. 네,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 하나에서 살아있는 최고의 문자, 책의 전문가인 로버트 그랜트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40개 이상의 언어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얼굴은 날카롭게 생기셨지만 미소는 따뜻했어요. 오후 2시 정각,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의실 전체에 울렸어요. 모두가 바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 그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저는 30년 동안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한글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자 체계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술렁였어요. 뭐라고요? 누가 속삭였어요? 진짜요? 말도 안 돼.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학생 클라라는 눈썹을 너무 높이 올려서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았어요. 뒤쪽에 앉은 중국 학생은 기침을 했는데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당황스러웠고 조금은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미국인이잖아요. 로마 알파벳을 쓰며 자랐고 영어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인터넷도 과학도 영화도 전부 영어였죠. 그런 저에게 우리 주 하나보다도 작은 나라에서 나온 한국어가 최고의 문자라고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한글이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그런데 영어보다 라틴 문자보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한자보다 더 뛰어나다는 게 정말인가요? 교수님은 흥미로운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엘리어. 그러시곤 정답 대신 모두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교수님은 칠판으로 가서 큰 글씨로 이렇게 쓰셨어요.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를 찾아라 그리고 증명하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전투였어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자, 이제 여정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한글보다 더 뛰어난 문자를 꼭 찾고 말겠다고. 한글을 이기고 말겠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랜트 교수님이 저희에게 그 도전을 주신 그 다음 주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복도에서부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다만 축구공이나 테니스 라켓 대신 저희는 언어와 문자로 싸우는 거였죠. 밤이 되면 대학교 도서관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학생들은 고서적을 읽고 온라인 자료를 뒤지고 도표랑 플래시카드를 만들기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글이 그냥 쉽게 이기게 두진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발표가 시작됐어요. 제일 먼저 발표한 사람은 일본에서 온 아야 마츠모토였어요. 아야는 자신감 있는 미소와 깔끔하고 정돈된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어요. 오늘은 아야가 말했어요. 일본어의 두 주요 문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소개할게요. 슬라이드에는 부드럽고 곡선이 많은 글자들이 나왔어요. 거의 그림처럼 보였어요. 아야는 각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낸다고 설명했고, 일본 아이들이 쉽게 배운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그녀는 칠판에 쓰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46자만 알면 기본적인 일본어는 전부 쓸 수 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간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교수님이 손을 드셨어요. 아야,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으로 일본어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나요? 아야는 잠시 망설였어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더 형식적이거나 학문적인 글 또는 전통적인 문장에서는 아직도 한자, 중국 문자를 사용해요. 신문을 읽으려면 한자를 몇 자나 알아야 하나요? 한 2000자쯤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많은 걸 외워야 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본 문자는 시작은 쉬운데 나중에 점점 어려워지는군요. 아야는 조그맣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학생이 앞으로 나왔어요. 빈첸,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였어요. 그는 크메르 문자를 소개했어요. 그 문자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둥글고 예술적이었고 마치 사원벽에 새겨진 무늬 같았어요. 우리 문자는 기본 글자만 해도 100자 넘어요. 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각 글자는 독특한 방식으로 소리를 조합하죠. 이 문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저희는 감탄했어요. 정말 예술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캄보디아의 문해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빈은 고개를 떨궜어요. 80%쯤이요. 시골 지역은 더 낮아요. 왜 그런가요?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빈은 한숨을 쉬었어요. 배우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중간에 그만둬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문자여도 사람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 다음은 태국에서 온 아난 차이였어요. 발표 슬라이드는 알록달록했고 목소리는 밝고 활기찼어요. 우리 알파벳은 자음이 44개, 모음이 15개예요. 아난이 말했어요. 태국어의 모든 소리를 다 쓸 수 있어요. 저희는 놀랐어요. 그러다 그가 보여준 글자들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글자의 고리, 선, 톤 표기가 막 얽혀 있었고 어떤 건 글자 위에, 어떤 건 아래에, 어떤 건 옆에 있었어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외국인들이 배우기 쉬운가요? 아난이 웃었어요.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태국 사람들도 어렵다고 해요. 그렇게 세 개의 문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각각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각각 문제도 있었어요. 너무 복잡하거나 표현이 제한적이거나 배우기 너무 어렵거나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글은 아직도 지지 않았어요. 입 밖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한국 문자가 진짜 뭔가 특별한 건 아닐까? 저는 옥스퍼드 언어 도서관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었을 시간이었어요. 제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를 찾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문자들에는 하나씩 문제점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웠고 글자 수가 많았고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에 비해 한글은 여전히 강력해 보였어요. 그렇다고 쉽게 인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본 무언가를 찾고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그 책을 본 게요. 커다란 사전 2권 사이에 끼어 있었고 표지는 갈색이고 너덜너덜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체로키 음절문자 미국에 잊힌 알파벳. 저는 그대로 멈췄어요. 체로키. 저는 미국인이지만 미국 원주민 문자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어요. 체로키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체적인 문자를 가졌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저는 책을 펼쳤어요. 읽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1800년대 초 나호아 시카니에라는 체로키 남성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세코야라고도 불렀대요. 그는 백인 정착민들이 종이에 글을 써서 서로 소식을 전하는 걸 보고 자신의 민족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나호아 자신은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몰랐대요. 영어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는 문자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그는 나무에 기호를 새기며 실험했대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테스트하면서요.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대요. 그의 아내조차 그가 쓴 것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해서 불태워버린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는 85개의 기호를 만들어냈어요. 각 기호는 하나의 소리 즉 음절을 나타냈어요. 그 책에는 단순했고 논리적이었고 배우기도 쉬웠어요. 그 결과 불과 3년 만에 대부분의 체로키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됐대요. 그들은 실제로 체로키어 신문까지 만들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스스로 문자를 만든 거였어요. 그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실제로 도운 문자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혹시 이게 그건가? 한글을 이길 수 있는 문자가 바로 이 체로키 음절 문자일까? 저는 책을 더 읽었어요. 각각 다르게 생겼지만 너무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한글이 떠올랐어요. 두 문자 모두 명확한 소리를 사용했어요. 두 문자 모두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두 문자 모두 왕이나 정부가 아니라 한 사람이 만들어낸 거였어요. 저는 노트를 챙겨 들고 도서관을 나왔어요. 저는 비밀병기를 찾아낸 거였어요. 한글만 특별한 게 아니라고. 미국에도 기적이 있었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강의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저는 앞쪽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고 슬라이드는 준비되어 있었고 배속은 계속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야, 빈, 아난, 클라라, 라훌, 장. 모두들 이미 자기 문자를 발표했던 친구들이에요. 이제는 제 차례였어요. 클라라가 저에게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준비됐어, 엘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글쎄 곧 알겠지. 그때 그랜트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늘 들고 다니시던 검은 노트북도 함께였어요. 교수님은 방 안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엘리어 렌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두 집중해주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강의실 앞까지 걸어가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오늘 저는 대부분의 미국인조차 잘 모르는 문자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 이름은 체로키 음절 문자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역사상 가장 과소평가된 문자일지도 몰라요.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첫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나호아 시카니에의 사진이 나왔어요. 그는 왕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는 문맹이었어요. 하지만 꿈이 있었죠. 자기 민족인 체로키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게 되는 것.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가 나무에 문자를 새겼던 이야기,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던 이야기, 심지어 그의 아내가 그의 기록을 불태워버렸던 이야기까지요.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만들어낸 85개의 문자를 보여줬어요.
각 문자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낸다는 점, 그래서 배우기 쉬웠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단 3년 만에 거의 모든 체로키 성인이 자기 언어를 읽고 쓰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체로키어로 된 첫 번째 신문, 체로키 피닉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진 친구들도 있었고, 입을 다문 채 놀란 얼굴도 보였어요. 그랜트 교수님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흥미로워하시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계속 발표했어요. 이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 만든 문자였어요. 왕이나 학자가 아니라 가능하다고 믿은 한 사람이 만든 문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글자를 보면 한글이 떠올라요. 둘 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둘 다 논리적이고, 배우기 쉽고,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왜 체로키 음절 문자는 똑같이 위대한 문자로 평가받지 못할까요?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어요. 클라라가 박수를 쳤고, 아야도 박수를 쳤고, 평소에 진지하기만 하던 장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왠지 더 커진 것 같았어요. 더 환해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눈빛은 깊었어요. 엘리어, 교수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발표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나후와 시카니에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교수님.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고, 그러고 나서 물으셨어요. 그 체로키 문자는 오늘날 누가 쓰고 있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발표에서는 빼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현재 유창하게 체로키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약 2,000명 정도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 문자 체계를 매일 쓰는 사람은 그보다도 적어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박수 소리도 사라졌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무리 뛰어난 문자라도 그것이 진짜 위대하다고 불리려면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을 사용해야 해요. 그 문자가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제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방금 전까지 손에 꼭 쥐고 있던 승리감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체로키 음절 문자는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글은요? 한글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교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문자라도 사람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야 진짜 위대한 문자입니다. 살아있어야 하죠. 저는 체로키 음절 문자가 이기길 바랐어요. 진심으로요. 정말 아름답고 강력한 문자였어요.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위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문자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글은요? 한국 어디에나 있었어요. 왜 어떤 뛰어난 문자들은 사라졌는데 한글은 살아남았을까요? 다음 수업 시간 그랜트 교수님은 슬라이드도 칠판도 없이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냥 저희 앞에 서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책으로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글이 거의 사라질 뻔했지만 결국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교수님은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910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지배,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었던 시기,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고 한국 책과 신문은 불태워졌고 한국어를 쓰거나 말하면 벌을 받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대요. 몇몇 학생들은 숨을 들이쉬었고 저도 그랬어요.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언어가 금지되었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지하실에서,
숨겨진 방에서 선생님들은 몰래 한글을 가르쳤어요. 걸리면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르쳤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봤어요. 차갑고 어두운 방, 촛불 아래 속삭이며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 모든 걸 걸고 문자를 전하는 선생님. 그 다음 교수님은 1945년 해방 이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한국은 가난하고 황폐했대요. 전쟁으로 나라가 무너졌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책이 부족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흙바닥에 막대기로 글자를 썼어요. 어촌 마을에서는 모래 위에 글씨를 썼고 밤에는 작은 교실에 모여 서로 글을 가르쳤어요. 교수님은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글이 살아남은 이유는 단지 똑똑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려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글을 믿었고 자기 영혼의 일부처럼 지켰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제 발표를 떠올렸어요. 맞아요. 체로키 음절 문자는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 문자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조차 지난주까지는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한글은 잊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념되고 있었어요. 간판에도, 핸드폰에도, 메뉴판에도, 책에도 한글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어떤 걸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었어요. 한글은 생존자였어요. 전쟁도, 아픔도, 침묵도 견디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온 문자였어요. 그날 밤 저는 도서관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한 문장을 쳤어요. 한국어 공부 시작하는 법. 처음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그랜트 교수님에게도, 심지어 제 룸메이트에게도요. 하지만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어를 연습했어요. 처음엔 글자들이 전부 비슷비슷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글자들이 정돈돼 있고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정말 풀 수 있는 퍼즐 같았어요. 아는 아, 오는 오, 미음은 미음 소리였어요. 각 모양엔 다 이유가 있었고 모든 회계는 목적이 있었어요. 알파벳이 저에게 배워봐라고 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저는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 학교, 사랑. 그리고 포스트잇에 문장을 하나 적어서 책상에 붙여뒀어요. 한글은 아름답다.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배울수록 더 알고 싶어졌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자기 문자에 그렇게 큰 애정을 가질까요? 왜 한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까요? 그래서 저는 더 찾아봤어요. 매년 10월 9일, 한국에서는 한글날을 기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알파벳을 위한 국가 공휴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국기를 흔들고 한글 모양의 쿠키를 만들고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글자가 그려진 티셔츠도 입는데요. 또 한 가지 알게 된 건 한국 사람들은 맞춤법에 엄청 민감하다는 거였어요. 인터넷에 글을 잘못 쓰면 누군가는 꼭 고쳐준대요. 심지어 간판이나 가게 이름에서 글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신고당할 수 있대요. 한글은 단순히 글을 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작은 나라가 거대한 걸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어느 날 수업 끝나고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엘리어, 내가 달라졌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뭘 배운 거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이기고 싶었어요. 한글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겠어요. 한글은 단순한 구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이 배우길 바랐던 진짜 수업이에요. 그로부터 몇 주 뒤,
저는 대한민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실제로 그 언어가 쓰이는 현장을 보고 싶었고, 진짜 삶 속에서 느끼고 싶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버스에도, 커피컵에도, 휴대폰 화면에도 모든 곳에 한글이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한글은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한글은 살아있었어요. 저는 알파벳을 공부하려고 옥스퍼드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그 이상이었어요. 그건 용기의 이야기였어요. 창조의 이야기였고,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된 게 자랑스러웠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